안녕하세요. 딜사이트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자자하죠. 이에 따라서 가솔린 자동차는 몇 년 후면은 아예 생산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조차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석유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또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등락을 거듭했던 유가, 이 유가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오늘도 딜사이트 뉴미디어 본부장님 모셔봤고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차 가지고 다니세요? 네, 저 이제 얼마 전에 면허 따가지고. 그러면 요즘 주유소 가면은 얼마, 리터당 얼마 이렇게 하죠? 1,600원, 1,700원, 1,800원 네. 할 때도 있고, 1,400원 할 때도 있고. 네, 맞아요. 이렇게 유가의 등락이 되게 심해요. 네. 근데 이런 석유는 중동 국가들이 주로 많이 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을 중동 산유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나는 석유들이 우리나라는 한 방울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인데 대부분 이런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동 국가들 말고도 사실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하고 러시아인데요. 지금 사실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입니다. 전 세계 1년에 생산되는 원유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되고요. 다음은 사우디가 한 11%,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한 1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이 화석연료, 그 가운데 원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는 산업의 핵심적인 생산 요소입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국이 미국인데요. 에너지 소비국. 미국의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라고 불리는 분야에서도 기술이나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 미국에서도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원유가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천연가스 32%, 석탄 11%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가 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대체 에너지는 한 12% 정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보다 더 많은 비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에 비해서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유가 흐름에 전반적으로 경제 흐름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체 에너지라는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라고도 하는데요. 인류가 산업화를 겪으면서 석유를 비롯해서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는 반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기후위기 시대라고도 얘기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데요. 혹시 그린 뉴딜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매스컴에서 좀 몇 번 들어봤는데 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린 뉴딜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를 만들자는 얘기인데 지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대체 에너지 중심으로 바꾸자는 걸 의미합니다. 아마 저탄소 경제라는 얘기도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은 화석연료가 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왔고 이런 산업을 저탄소 경제로 경제 구조를 바꾸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려보자고 하는 게 그린 뉴딜입니다. 이렇게 대체 에너지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막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탄소 경제가 기후 위기랑 이렇게 맞물려서 미래 세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석유 시대에는 저물어가는 게 아닐까요? 꽤 오래된 화두예요. 석유 시대가 이제는 저물 거라는 얘기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지난 19세기나 20세기에 석유를 놓고 강대국들끼리 서로 전쟁을 했던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둘러싼 국제 분쟁의 역사를 지난 세기의 역사로 특징 짓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산업 시대를 화석 연료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근데 화석연료는 사실 매장량이 한계가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신규 유전이 발견된다면 물론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거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2020년 기준으로 화석연료 가운데 석탄은 139년, 석유는 54년,
가스는 49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고갈이 그리 멀지 않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장량, 즉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크게 늘면 석유 생산의 정점이 언젠가는 나타날 거고 석유 시대 종말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대체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체 에너지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석유 시대도 이제 서서히 기울지 않겠느냐는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화석연료를 대체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대체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채산성이라고 할까요?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입을 하면 여전히 화석연료가 쌉니다. 그래프 하나 보시는데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바이오 디젤이고요. 그 다음에 화석 디젤, 그 다음에 화석연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화석연료가 월등히 우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체 에너지가 지금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정도의 수요를 바꿀 정도의 충분한 양인가? 물론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석유 시대의 종말을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린 뉴딜도 대체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탈피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문명의 토대가 화석연료 시대였는데 이것이 끝난다. 이게 어떻게 쉬울까요? 석유와 대체 에너지 그리고 그린 뉴딜 참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화석연료가 우리 문명의 토대인데 이 석유는 우리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석유하면 자동차 에너지원이나 난방자원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의 석유는 수송용 연료가 제일 많기는 해요. 최근에 세계 원유 수출국 기구 자료를 보면 석유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으로 가공돼서 수송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 석유 수요량의 한 60%를 차지합니다. 요것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합성섬유라고 하는 폴리에스테르나 아크릴, 나일론 등 이런 게 석유로 만든 합성 섬유들입니다. 또 합성 수지, 세제, 화장품, 페인트 등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석유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말도 있어요. 인간이란 물고기는 석유라는 물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석유가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고 일상생활이 바로 석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진짜로 저희 환경에 너무 밀접하게 영향을 줘서 아마 바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석유의 매장량이 이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양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은 예. 언젠간 좀 고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사실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위험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경각심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주요국의 대표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대응책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고요. 이게 다 석유 보존량의 한계가 있고 석유 사용이 일으키는 공해 문제, 탄소 배출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지금 이런 탄소 경제가 지구 전체의 온도를 올리는 것을 막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 그린 뉴딜 이런 얘기가 최근에 더욱더 부쩍 많아진 상황입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전기차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흐름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그러면은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석유 소비는 이제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아까 봤듯이 석유의 용도 가운데 수송 부분이 60%나 차지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기차로 가솔린차가 대체된다면 석유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인프라에 들어가는 다른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거기는 또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관련 산업들도 대부분 석유 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인프라 이런 것들도 다 석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송 수단에서 전기차 비율이 늘어난다 그래도 석유 수요의 감소는 상당 기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기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자동차 관련된 글로벌 마켓 분석 기관에 따르면 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에서 14억
약 5천만 대 정도가 되는데 북미하고 유럽 쪽은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고요. 그런데 중동이나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는 여전히 자동차 보급이 선진국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이들 지역으로 가솔린 중심의 차들이 더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들 지역에서 여전히 석유에 대한 의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저개발 국가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만 해도 전 세계 인구가 대다수가 중국을 포함한 저개발 국가에 살고 있어서 이들 지역은 사실 지금 환경 얘기보다는 좀 더 잘 살아보자. 즉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큰 국가적인 쟁점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산업화에 대한 욕구들이 커지고 그것은 결국 석유에 대한 의존이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은 석유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유 공급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제 공급 쪽을 보면 오펙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석유 수출국 기구의 준말인데요. 사우디, 이란, 이라크 같이 산유국들이 중동 국가들이 중심돼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런데 오펙 말고도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과 러시아도 원유를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하는데요. 사실 지난 한 20년 동안 오펙 중동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은 정체 국면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펙에서 생산하는 원유는 한 6년 전에 피크를 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원전에서 나는 석유 생산량이 오펙 국가들은 한 연간으로 한 6% 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러시아는 계속 원유 생산을 늘리고 있어요.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석유하고 가스 생산량을 2배로 늘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러시아가 생산량을 늘리지 않았다면 오일 피크는 이미 지났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펙이랑 미국이랑 러시아의 생산량들이 다 다른 거군요. 네. 아마 이게 원유가 셰일 오일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중동 국가들에서는 땅속 깊숙이에 있는 원전을 찾아서 석유를 생산하는 건데 미국은 셰일층이라는 부분에서 원유가 생산이 됩니다. 셰일은 퇴적암의 한 종류인데요. 알갱이가 매우 작은 퇴적암을 셰일이라고 부릅니다. 셰일층은 보통 호수나 해저에 쌓인 압축된 형태로 있는데 여기에 매장된 석유를 셰일 오일, 가스는 셰일 가스라고 해요. 이런 셰일층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실 지난 2011년부터 미국이 셰일층에서 본격적으로 셰일 오일을 뽑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는 기술이나 비용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서 생산을 사실 하지 못했어요. 셰일층에 오일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걸 탐사하는 기술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중동산 석유를 수입해서 미국도 사다 썼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미국은 기술 개발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 셰일 원유를 생산하는 비용이 떨어져서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중동 산유국들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유는 이런 산업 문명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또 원유를 둘러싸고 미국하고 산유국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원유를 둘러싼 산유국 간의 갈등을 자원전쟁이라고도 합니다. 21세기 최근에 들어 신냉전 시대의 흐름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핵심에도 어떻게 보면 지난 세기 산유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쟁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핵심에 러시아산 가스가 중심에 있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동유럽 지역에서 러시아가 패권 국가로서 자기 나라 이익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욕망의 발현이기도 하고요. 그 중심에는 러시아산 가스가 있습니다. 신냉전과 맞물려서 자원의 무기화 이런 얘기가 다시 국제 정치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수준을 이제 전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겠지만 그래도 올해 유가는 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유가가 등락폭이 최근에 되게 심했어요. 먼저 지난해 유가 흐름을 한번 보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한 배럴당 60달러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전쟁이 바로 나자 120달러로 치솟습니다. 유가가 배로 뛴 거죠. 자원을 놓고 러시아하고 유럽이 한판 대결을 벌였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가는 바로 수직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런 게 9월 말쯤 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자 한 7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오르는데 최근에는 한 배럴당 80달러 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등락폭이 엄청나게 컸는데요. 올해 유가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시장에서 결정되는 유가가 수요 측면을 먼저 봐야 되는데 수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거시경제입니다. 올해 글로벌 경제가 성장 측면에서는 침체를 전망하는 분위기가 많아서 오펙의 전망이긴 한데 동유럽의 지정학적 갈등,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원만하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 올해 원유 수요는 지난해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요 말고 다른 요인들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공급 쪽을 보면 오펙이 감산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끔 하는 금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사실 공급 쪽면은 수요보다 좀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공급을 늘릴 개연성은 여전히 있어요. 세일 기업에 너무 무분별하게 그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자본 규제라는 규제가 있는데 요것을 좀 완화시켜주면 미국의 공급은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수요도 늘어나는데 공급도 어느 정도는 소폭이지만 늘어난다면 그래도 수요 측면에 힘이 더 세서 원유는 지금 배럴당 80달러 요 정도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공급과 수요 말고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또 없을까요? 그렇죠. 그 원유를 둘러싸고 지정학적 갈등, 뭐 신냉전, 자원전쟁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 먼저 우크라이나 전황입니다. 올해로 해서로 2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올해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외신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더라도 그 앞날을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전황이긴 한데 휴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휴전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분명히 유가에는 하락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중동 전운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만약 지금은 이란이 이 핵 협상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빠져나와서 너희들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이 이 핵 협상 테이블에 돌아와서 미국과 원만한 관계가 설정이 된다면 이란이 원유 생산을 늘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란이 국내 정치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이 변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좀 불확실한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한번 지켜볼 대목이긴 합니다. 국제 간에 거래되는 유가를 화폐로 오고 가는데 그 기준이 달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얼마나 뛸 건지 약세로 돌아설지도 국제 유가의 가격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금은 달러 가치가 지난해만큼 강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아서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유가에는 긍정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유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망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국제정치 흐름도 살펴보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매크로 변수 짚어보는 시간, 유가에 영향 주는 것들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현중 딜세드 본부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